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21주 연속 올랐다. 네. 지방도 개선.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지방도 조금씩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아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방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서울과 지방도 좀 그동안 좀 많이 안 올랐는데 지방도 좀 관심 가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지금 서울 심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도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죠? 말이 예전에는 뭐 데드캣 바운스다 더 떨어질 거다, 올 하반기에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입지가 많이 좁아진 형국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올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더 좀 우상향하지 않겠냐는 제 의견이 조금 더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저는 저는 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올 상반기 1월 달에 작년 연말이 바닥이었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고, 올 하반기에도 점차적으로 올라올 거다. 다만 좀 우리가 조금 관심 갖을 게 뭐냐면, 네. 최근 미국에서 금리를 한 차례 올렸고, 지금 금리가 2%로 사상 최대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버티고 있는데 요런 금리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그런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그렇게 큰 리스크라고 보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부동산 가격이 더 좀 상승할 여지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데드캣 바운스 이야기를 네. 하시다가 네. 이제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2008년도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네. 2009년도 초에 네. 이제 규제를 좀 풀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옛날 얘기긴 네. 한데 네. 그리고 나서 2009년 말부터 좀 상황이 다시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규제를 풀고 반짝 상승했다가 네. 다시 쭉 이제 2013, 14, 15 이렇게 이제 지나온 건데, 매매가 그다음에 전세가의 그 변동 비교를 시계열을 그 2008년도, 9년도, 10년도하고 지금 상황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유사하게 갈 거다. 근데 이제 그 논리가 이제 모순이 뭐냐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미래도 이런 똑같은 경우로 갈 거다, 이런 논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꼭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미래가 그렇게 다습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르게 전개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약간 진단이 좀 잘못된 게,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때 한 차례 하고 2009년도에 잠깐 반등했다가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보금자리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금자리 주택. 근데 보금자리 주택이 뭐냐면, 그때 하남이라든가 그 세곡이라든가 내곡동이라든가 이런 입지 좋은 강남권에,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규모 입주 물량, 그다음에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반값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보금자리 주택은 부동산의 황소개구리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왜냐면 반값 아파트가 나올 건데 굳이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기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가격이 저는 좀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3기 신도시도 있지만 그게 뭐 사실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때처럼 보금자리 주택처럼 뭐 반값 아파트로 공급할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랑은 좀 상황이 다르지 않겠냐는 게 제 판단인 거고,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2008년부터 그 2014년까지 그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가장 컸던 게 이제 대규모 공급,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반값 아파트가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가 컸고,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라든가 이런 그 택지지구 개발, 또 마곡도 있었잖아요. 마곡, 뭐 동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세곡, 내곡도, 뭐 하남, 미사도. 근데 사실 그런 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물량 규모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저항선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2014년, 14년도에 그 박근혜 정부가 택지 개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제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그 공급 물량이 때문에 그 가격이 좀 오히려 하락 안정을 했던 거지, 그게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입주 1단지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입주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옛날에 그 하남이라든가 세곡동, 내곡동, 뭐 위례 신도시처럼 몇만 세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끼케봐야 몇천 세대고, 그 우리가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 입주 물량 많아서 뭐 집값 떨어질 거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대단지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입주하게 되면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출렁일 수는 있어도 그게 막 이렇게 대세 하락으로 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다. 그게 또 증거가 뭐냐면, 최근에 개포 4단지 그 프레지던스 자이가 입주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입주가 많아지면 아마 좀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했는데 바로 올랐어요. 그때 이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같은 경우에도 그 보류지들이 있었거든요. 보류지들. 근데 보류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보유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팔리면서 가격이 그때보다 한 3, 4억씩 뛰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개포 1단지도 만약에 입주 물량 때문에 가격이 출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좀 잠깐은 출렁일 수 있어도 이제 가격이 좀 워낙 또 대규모 1단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가격이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에 그러기에는 물량 자체가 뭐 몇만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런 여파는 좀 적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개포 4단지거든요. 누가 뭐래도 어쨌든. 개포 4단지. 근데 요즘 뭐 물에 잠겨 있어도 네. 습지대여도 거기는 네. 올라갈 겁니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요새 최근에 그 물난리 때문에 조금 많이 곤혹스러워 하시는데, 그것도 뭐 해결이 좀 돼야 되고, 요즘은 또 이제 트렌드가 워낙 지금 뭐 그 순살 아파트 이번에 또 발표 났더라고요, LH. 그래서 저는 사실 LH 아파트를 권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옛날에 마곡도 사실은 그 몇 단지를 제외하고는 다 SH에서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마곡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약간 그 민간이 하는 거랑 좀 달라요. SH, LH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LH, SH면 공기업이니까 더 잘 지을 것 같고, 더 왠지 더 믿음이 가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익이 없으면 사실은 그 더 잘 지으려고 할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가 훨씬 더 세련되고 더 잘 짓고 또 아파트 가격 상승도 더 크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LH 쪽 아파트는 추천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또 다행히도 이번에 순살 아파트 리스트에는 제가 뭐 추천했던 아파트들은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리스크한 면이 있거든요. 지금 그게 또 딱 구분해서 네. 보도가 되더라고. 입주 한대, 입주 중인데, 입주 예정인데 네. 해가지고 이렇게 탁 나눠가지고. 근데 이제 입주 한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막 입주자라면 좀 분통 터질 일일 것 같아요, 진짜로. 짜증 나죠.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그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보면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가 그런 아파트 추천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컴플레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 직접 잘못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게 이게 또 잘못되면 잘 되면 내 탓인 거고 안 되면 남 탓하는 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하는 일이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럽고 요번에 저도 그 리스트 보면서 좀 가슴을 좀 쓸어내렸거든요. 내가 한 건 없구나.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은 진짜 좀 굉장히 좀 힘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앞으로 SH에서 짓는 거는 튼튼하게 지을 겁니다. 김현동. 우리 김원동 사장님께서 재건축을 왜 하냐. 100년 살 아파트를 만들겠다 이랬으니까. 제발 그랬으면. 근데 그것도 반값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100년 살 아파트 짓는다고 했으니까. 썩어 문드러져도 절대 무너지지 않게. 아마 그 토지는 이제 국가 소유로 하고 이제 건물만 아마 반 임대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사실 토지가 내 소유가 아니면 사실 사유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파트를 누가 임대로 들어가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적이지 않은 판단이긴 한데, 그거는 제가 얘기할 건 아니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댓글이 재밌습니다. 6개월 넘게 공중부양 중인 데드캣 바운스. 네. 도대체 데드캣 바운스는 어디로 간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진행 중인 것인가? 그렇죠. 아니요, 데드캣 바운스가 6개월 이상 가나요? 되게 중장기 사이클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 1, 2년 반짝했다가 2, 3년 후에 더 이렇게. 그러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바닥 찍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에 그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한번 방송했지만 그 10억 9천, 11억 5백에 제가 물건 사드렸던 분들이 지금 다 13억, 14억, 호가는 지금 뭐 13억 넘게 13억 8천에도 거래되고 했더라고요. 그럼 무려 한 3억 정도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데드캣 바운스로 해서 또 가격이 하락할 거냐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데드캣 바운스는 제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경 투자가 다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어느 정도 예견을 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때 지방보다는 앞으로는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 수도권에 와야 되는 이유가 서울이 대거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에서 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서울 투자를 이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저도 상담 문의가 대부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거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이 좀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아무래도 지방에 돈이 있으신 분들이 서울 쪽 수도권에 좀 많이 몰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일정 부분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보시다시피 제가 하는 얘기를 허투루 들으시지 마시고 돌이켜 보면,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다고요. 제 영상을 그 당시에 못 보고 나중에 보는데 나중에 볼수록 더 맞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 있다 보는데 그 얘기가 지금 현실화되니까 당장 현실화되니까 오히려 더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도 계속 그런 트렌드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도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서울 수도권만 계속 바닥 찍고 올라가고 지방만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내년 총선 때로 봤는데 그게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도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쪽 관심 있으신 투자자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다만 아시다시피 저는 지방 쪽은 잘 안 가는 편이니까 지방 쪽은 저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셔서 이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될지는 한번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최진곤 대표님의 수도권 지방의 기준은 또 네. 다릅니다. 조금. 네. 저는 충북까지, 충북, 충남도 수도권이라고. 네네, 준수도권으로 실제 투자하고 있고요. 지방으로 가야 된다. 네. 뭐 가야 된다는 아니지만 지방 투자가 괜찮다. 네. 앞으로. 네. 뭐 아니다 이제. 수도권 네네.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 투자하는 게 맞다. 네. 이게 또 많이 갈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투자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발 늦었어요. 한 발. 그러니까 서울 투자는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까지 했어야 되고요. 지금 서울 투자 계획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갑비를 많이 내셔야 돼요. 많이. 최소 한 3억 정도? 3, 4억 정도? 너무 많은데? 네, 그 지갑비를 내고 서울에 입성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덜 오른 수도권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수도권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오히려 투자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낫다고 봐요. 다만 그 지적하셨듯이 취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주택으로 하면 취득세가 있는데 네. 근데 이 취득세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내년 총선 전에 반값으로 완화가 될 여지가 크다.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값으로 그러니까 8%에서 4%, 12%에서 6%. 근데 그 정도 되면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수도권 아파트라는 단지가 뭐 이게 10억, 20억 하는 게 아니라 뭐 작게는 뭐 3, 4억대부터 많게는 5, 6억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 6억대에 뭐 8% 하면은 그래도 이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4천만 원. 4천만 원이지만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 10억짜리 뭐 10% 해서 뭐 1억 뭐 12%에서 1억 2천 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얘기고 취득세는 이제 작년 12월 21일 이후부터 계약한 것도 이제 소급 적용하기로 한 거니까 지금부터 계약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등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좀 늦어지는 시점, 그러니까 등기를 하는 시점에 취득세 완화가 되면 그때 이제 반값 취득세를 내면 되는 거니까 절반인 취득세 내면 되니까 좀 그렇게 좀 시차를 좀 길게 잡고 투자하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취득세 진짜 네. 참 안 풀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들의 네. 네. 희망인데.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취득세 감안해야 될 거 그리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분양권, 그러니까 취득세가 법 개정되기 전에 분양권들은 옛날 취득세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해서, 그러니까 그 법 개정, 그 취득세 올라가기 전에 취득했던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옛날 취득세로 되니까 이것도 한번 꼼꼼히 그 등기하실 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법무사한테 이거 한번 더 체크해서 취득세 완화, 취득세 이제 오르기 전에 그 가격으로 취득세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선 또 소형 아파트입니까, 이게? 제가 그 훌레인 TV에서도 그 누차했는데, 좀 불황이거나 좀 경기가 안 좋을수록 대형보다는 소형이 오히려 인기가 더 높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맞는 얘기가 지금 40일에서 60일 중소형 아파트가 오히려 좀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거래가 많아진다는 얘기고, 근데 또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 그 대출이 9억까지 이제 나오는 거니까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워낙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라 해도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뭐 10억대가 더 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가 있고,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중소형 아파트는 끝났다, 무조건 대형이 오른다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반대 의견을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기사가 있는 거고, 실제로도 중소형 아파트 인기는 여전해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59제곱미터 25평형도 방 3개, 화장실 2개이기 때문에 뭐 3인 가족, 4인 가족 사이에도 그렇게 뭐 좁은 주택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도 여전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된 그런 기사를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또 제 얘기가 또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약간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도 맞는데, 그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오르고 불황일수록 이 소형 아파트는 또 세주기에도 편해요. 그리고 어차피 가격이 워낙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인구 구조를 또 투자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 대부분 한 70% 정도는 한 4억 정도는 3, 4억 정도는 갖고 있는 거예요. 순자산이.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사기는 버겁지만 그래도 이제 소형 아파트 뭐 10억대는 대출 받으면 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경기가 안 좋고 좀 불황이고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또 소형 아파트를 또 주거로서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히 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